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그리고 2일차 회의의 첫 번째 연설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라이스테이드 에너지의 견해에 대해서 미래 에너지와 해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저희의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는 에너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 즉 오일과 가스, 지옥가스 등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운산업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에너지 믹스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연료가 가용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연료가 될 것인지 미래에 그런 연료로 떠오를 것인지 해운산업에 어떤 연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테이드 에너지에서 어떻게 에너지 시스템을 보고 있는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차 에너지원이 먼저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풍력, 태양열,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석탄 등이 그 1차 에너지입니다. 분자로 생성을 해서 이 전력과 열을 생산하죠. 세 번째 행입니다. 열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운송이 되죠. 수송이 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에도 산업에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2.5도씨 시나리오부터 좀 더 공격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담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시나리오는 1.5도씨로 지구 평균 기온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또 1.6도씨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저희 발표 후반부에 이에 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80에서 90% 이상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화석연료 중심이었습니다. 오일, 가스, 석탄 중심이었죠. 그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전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에너지원들이 주로 쓰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1.6도씨 시나리오 하에서 이런 차트가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도씨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투자의 75%가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1.6도씨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투자의 현황도 바뀌어야 됩니다.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1.6도씨 시나리오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과 관련된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중동에서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메가와트급 규모, 저렴한 비용으로 메가와트급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3달러만 내면 5km를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파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청정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청정한 에너지가 해운산업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정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중국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설치한 설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기를 모두 태양열에서 얻고 있습니다.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 한 대의 수명과도 비슷하죠. 이 태양열이 제공하는 파워와 유사한 전기를 제공하려면 거의 4만 톤의 석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개의 패널이 거의 1000톤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석탄은 8000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기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청정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원은 경제적입니다. 현재 화석연료에 비해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요. 열 손실도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열 손실이 기존의 화석연료가 100%라면 재생에너지,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2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원은 또 에너지의 전환은 해운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해운의 40%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일가스, 석탄, 수송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데요. 톤마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톤마일 부분에서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서 30%의 효과, 즉 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6도씨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미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수송 분야, 해운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CO2 배출량도 더 적고요.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운 수송에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CCS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CCS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CO2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CCS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다 접목해 보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평방미터당 약 2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35년까지 이런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저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현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또 등등 이런 국가들에서도 관련된 프로젝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클락슨의 발표를 통해서 수주 전략이라든지 관련해서 많은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오더북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연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체 연료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중 연료라든지 또 다중 연료라든지 등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시면 약 150척 정도가 이미 이중 연료를 사용해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앞으로도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을 것 같은 대체 연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사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대체 연료를 어떤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선정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메탄올과 에탄올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선사에서는 이미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양가스나 해양오일 등과 관련해서 선물 시장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선사가 장기적인 장기 구매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체결할 것인가 일 텐데요. 저희가 모든 상황을 현재 현황을 다 또 모든 기업을 이 표에 다 넣은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이오메탄올, 또 이메탄올, 재생 합성 연료, 이퓨얼 등등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연료와 관련된 장기 구매 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OU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종류의 연료들이 대체 연료들이 사용되는 장기 구매 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계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암모니아를 보면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 한 널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관련해서 구매 계약을 현재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 연료에 관한 장기 구매 계약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멀스크와 같은 선사도 C2X 같은 연료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에서는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이 연료 제조사와의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러한 다른 산업에서의 현황이 또 추세가 해운 산업에서도 곧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체 연료의 가격 추세인데요. 저는 이 암모니아와 이 메탄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유황 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메탄올과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 모델을 바탕으로 제가 산정을 해 보았는데요.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이런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현재 추세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1대1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현재 암모니아 가격의 2.2를 곱해서 한번 상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유황 연료와 이 암모니아, 이 메탄올 가격을 서로 비교해보면 약 4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추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EU 퓨얼 EU 마리타임에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ETS 가격을 $100 정도로 가정을 했고 또 CO2도 어느 정도 특정 수치를 정해놓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퓨얼 EU 마리타임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피하려면 반드시 해운사는 기존 연료에서 전환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고 블루메탄올이라든지 대체 연료, 에탄올 같은 경우 등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래프 윗부분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퓨얼 EU 마리타임을 고려하게 되면 2개의 항구는 피해야 합니다. EU에 있는 2개의 항구요. 여기서 저는 ETS를 $100로 가정을 했습니다. 2045년에 이 암모니아와 이 메탄올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할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기존의 LNG와 같은 연료라든지 다른 연료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EU가 본격적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연료에서 대체 연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 예상이 됩니다. 퓨얼 EU 마리타임 때문이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차들이 있습니다. 연료별로 가격차가 있습니다. EU 내에서 대체 연료 생산에 관한 인센티브가 있고 또 미국의 IRA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소 1kg당 4.9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U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그래프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거의 동일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퓨얼에 관련된 가격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EU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게 되면 저희는 한 7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요. 이와 관련된 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해하실 수는 어렵겠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산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정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최 측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 분야의 탈탄소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GCMD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저희 조직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 회사 분야와 해양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양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탈탄소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해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컨피규레이션이 너무 많이 존재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박 간에, 그리고 선박과 항만 간에 여러 가지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 센터에서는 표준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보통 프로젝트를 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단일 솔루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 회사 산업의 당사자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시범 프로젝트 그리고 시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면 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파일럿과 트라이얼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는 이 해양 분야 도메인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업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펀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아이디어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국제해상탄소중립센터가 2021년에 설립된 이후로 어떤 탈탄소화 과제가 진행 중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에너지 절감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막 프로세스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다양한 기업들과 후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현재 20개가 넘는 기관들이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파트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주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약 80여 개 이상의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멀티 연료를 사용하게 될 미래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미래의 연료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달을 할 텐데요. 우선은 기존의 증류유 그리고 잔류유,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연료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활용하다가 과도기를 거치게 될 겁니다. 바이오 연료, 메탄올, 그리고 녹색 메탄올, 또 청색 메탄올 이러한 옵션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또 수소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죠. 또 탄소 포집을 통해서 청색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소도 우리가 연료의 한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화석 연료 중심이었지만 바이오 연료와 또 재생 에너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전 주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성에 대한 시범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해양 아카데미와 함께 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벙커링 허브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구했습니다. 2035년까지 연간 200만 톤 정도의 규모로 암모니아 벙커링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의 컨셉 디자인, 개념 설계를 하고 또 3곳의 암모니아 벙커링 후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싱가포르 해양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 이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성에 대한 지침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은 국내 표준개발기관과 국제적인 표준개발기관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벙커링에 대한 표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OSRL이라는 싱가포르 방제 기관하고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 같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혹시 연료가 누출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제 전문 기관과 함께 암모니아 사고 발생 시의 비상 대응 절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최초로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 대 선박 벙커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연구에 참여한 파트너들이 나와 있는데요. 약 22개의 스터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연료 생산업체부터 시작해서 연료 저장 운영업체들, 바지선, 또 항만 터미널 오퍼레이터, 선주, 또 선박 설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조선소와 연료의 퀄리티를 테스트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산업 차원에서 저희 130개가 넘는 회원들에게 컨설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가 이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산업 파트너들과 또 규제기관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벙커링과 관련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샌드박스를 준비하는 중이고요. 비상대응 절차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선박으로 또는 선박대 선박 운반을 하기 위한 훅업 작업도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선원들에 대해서도 이 벙커링 전차에 대해서 이들이 확신을 갖고 좀 알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암모니아 벙커링 관련한 지침 초안을 좀 다듬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드롭인 연료를 확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연료 전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드롭인 연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수량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주 입장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야 하죠. 예를 들면 HVO, MGO 같은 경우를 아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바이오 기반 연료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저희가 드롭인 연료를 벙커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연료 수량과 어느 정도 품질의 연료가 확보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의 벙커링 공급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 저유황 연료유와 고유황 연료유하고 또 식물성 연료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싱가포르 항만 내서 벙커링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또 트레이닝도 진행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쓰일 바이오 연료와 기존의 저유황 또는 고유황 연료유와 조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파트너들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연료 구매자와 연료 생산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구매자들은 향후에 이 수요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연료 저장 터미널 오퍼레이터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퀄리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서플라이어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측정치를 추적하고 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은 저희가 좀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상 탄소 포집입니다. 지금 탄소 포집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메탄올이나 LNG 등등 여러 가지 연료를 활용하게 될 게 우리가 탈탄소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 포집은 그러한 탈탄소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해운 회사들도 이런 탄소 포집 기술 정말 가용하고 활용 가능한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스크러버를 사용해서 탄소를 포집하거나 탄소를 액화시켜서 이것을 하역하고 운반할 수 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탄소 포집을 정말 선상에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만큼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가, 또 어떤 도저 과제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료별로 위험이 다를 텐데요. 고유황유의 경우에는 그 배출가스를 다루고 또 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그 이상의 기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친환경 연료의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탄소 포집에 있어서 또 큰 문제는 탄소 포집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선상에 저장하고 액화시켜서 액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압력이 고압이나 아니면 저압이냐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탱크를 활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저장한 다음에는 이 선박이 정박한 이후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오프로딩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CO2 분자는 적절하게 영구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 이제 격리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박에 있는 탄소를 100% 포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90% 정도 이제 포집해서 격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탄소 포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상 탄소 포집 실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엔드-투-엔드로 선상 탄소 포집 실증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스티나버크라고 하는 이 선박과 그 자매 선박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개념 설계를 하고요. 올해 그 개념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MR 탱커 같은 이러한 선박에 탄소 포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포집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또 항만과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증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포집을 해서 이것을 액화시키면 그것을 오프로딩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단계별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함께 동시에 또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가 있는데요. 바로 액화 CO2 오프로딩 연구와 선상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육상과 선박, 선상의 탱크, 그리고 항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형 선박의 경우에도 우리가 액화 CO2를 오프로딩하고 이것을 운송해야 할 때 이러한 작업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해운 산업이 어떻게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특별한 예산이나 어떠한 특정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상에 배치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답을 업계 관계자들은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스토리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한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 항만에서도 이러한 액화 이산화탄소를 선박에서 받아서 운반을 하려면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스템과 표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탄소를 포집하고 액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프로딩해서 운반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포집된 CO2를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CO2를 선상에 저장을 하고 이것을 오프로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한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캡처된 CO2를 오프로딩해서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러한 화물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항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의 준비도를 평가하고요. 이산화탄소, 액화 이산화탄소 오프로딩 인프라의
카펙스 모델과 오펙스 모델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탄소를 포집하고 격리해서 이것을 오프로딩하고 활용해야 할 때 그 CO2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CO2를 보관해서 운반을 하게 될 때 그때 적용되는 이제 규제와 표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액화 CO2를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승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업계 내에서 저희 스터디에 대한 결과가 공유되고 또 검증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기관들이 저희 이 선상 탄소 포집 시스템으로부터 액화 CO2를 하역하고 운반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선박 설계자들, 선주,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면 관련된 컨설테이션이나 이러한 패널도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이 스터디가 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 2, 4분기 되면은 여러분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 디지털 제어 설계부를 맡고 있는 박진석 부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선박 사이버 보안 개발 및 상용화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번, 2번, 6가지,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되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각 선주사별, 조선소별, 업체별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잠시 저희들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D 현대 조선 3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선박 제어 시스템 및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선박 신조 시장에 새롭게 요구될 선박 사이버 보건력, 즉 아이악스 UR-E26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HD 현대 조선 3사의 선박 사이버 보건력의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1일부터 선박 사이버 보안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아이악스에서는 22년에 발간한 아이악스 UR-E26와 E27을 모두 철회하였습니다. E27의 경우에는 개정본을 발간하였고 적용 시점도 24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동안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E26의 경우는 올 4, 4분기에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며 적용 시점 또한 E27과 동일하게 6개월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26의 경우는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KR 한국성급의 사이버 보안팀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최신 정보 그리고 추가로 요구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두 분의 스피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이 친환경 시대로 가면서 IMO DCS나 EU MRV, EEXI, CII 등이 강제화되면서 선박의 주요 데이터들이 수집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위성을 통해 선박에서 육상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많이 멀었지만 스타링크나 원앱 같은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에 의해 대양의 선박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운항 시대로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선박의 사이버 보안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계획은 오늘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언박싱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처럼 아이악스의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사전 말씀드립니다. UR 26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운용 기술의 중단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발생을 줄이고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OT의 중단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마비될 경우 선박은 기능을 상실하고 높은 복구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악스 UR은 선박이 사이버 보건력을 갖도록 최소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선박을 하나의 사이버 보건력에 대한 집합체로 규정하는 것이 목표로 선내 시스템 구성품들 또한 산업 표준에 맞도록 사이버 보건력을 갖추도록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사이버 보건력과 사이버 보안의 상관관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고 보건력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면 서로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통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건력을 잠시 보면 사이버 공격 또는 사이버 이상 상황에서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하고 정상 상태로 복원한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사이버 보건력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능력을 강화하여 선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이 성공할 경우에도 빠른 대응 및 정상 상태로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 보안 준비 상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소별로 준비 중인 사이버 보안은 일부 해석과 결과에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뿐만 아니고 성급들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다시 보면 아이악스 UR E26나 27이 좀 더 명료하지 않다는 업체들의 얘기가 가장 많고 특히 26과 27의 연관성이 너무 없다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의 경우에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와 OT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일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사이버 보안을 간략하게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준 또한 선주사나 성급이나 업체별로 다 다른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장비와 OT의 사이버 보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박 전체 사이버 보안이 가능합니다. 지금 선박에 있는 모든 CBS를 한 번에 통제할 수 있고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OT 장비를 포함한 중앙 집중식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 현장 검사와 같은 작업 공수도 줄일 수 있고 시큐리티 존을 구분이 많아져서 보안 장비 설치가 많아지고 단점으로 보면 시큐리티 존이 구분이 많아져서
보안 장비 설치가 많아지고 또 보안 장비의 기능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박 사이버 보안 구성에 대한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업체들이나 선급에서는 선박 전체의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모든 CBS에 대한 통합적인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선급과 선주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양극화는 자칫 이 26개에 대한 목표를 상실할 수 있고 향후 법 개정 강화 시 대응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6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이 될 거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장비와 OT에 대해 사이버 보안 적용을 하는 경우와 일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사이버 보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선소 선급들에서 빠른 솔루션을 제시해야 업체들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박 사이버 보안 전용 솔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각 부문별 전문업체의 저렴한 제품을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저희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선주의 다양한 요구들이 기존 저희들이 준비한 일반적인 제너럴한 사항보다 많은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26이나 27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슈 사항 1번으로 볼 것 같으면 NMS와 파이어월 간의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NMS 기능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파이어월 문제 발생 시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운항 중에 사고 사항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관리자는 사고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선주로부터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NMS와 파이어월과 그 다음에 OT까지 연동이 안 되는 경우 OT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NMS에서 확인이 불가하고 존 내부 문제 발생 시에 대응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업무 부담 및 책임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NMS와 파이어월 그리고 OT 간의 상호 모니터링 제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연관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언클리어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렸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시큐어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하이시큐어는 NMS와 파이어월과 OT에 대한 보안 체계와 그다음에 통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선박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한 사이버 보안 제품과 그다음에 선박 제어기 간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보안 차단 이런 것들을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선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타 제어 시스템, 엔진 제어 시스템들과도 연동을 해서 OT 하단까지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HGS 하이코니스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NMS 파이어월 OT 연동에 대한 테스트 및 점검을 진행 중에 있고 메인 장비인 IAS, ICMS, 메인 엔진, 내비게이션 등과 협업 테스트 완료를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KR과 함께 하이시큐에 대한 IX UR E27에 대한 성급 인정을 진행하고 있고 기타 성급들과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24년 상반기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선박 사이버 보안 전담 AS팀을 운영할 예정이고 선박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인도 후 애뉴얼 인스펙션을 지원할 예정이고 구독 서비스를 안티바이러스나 안티말웨어 같은 구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박 사이버 보안 선박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선박이 인도 후에도 리모트에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리모트 관제 제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하게 짧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급에서 근무하는 예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마린 2023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과 화재와 관련해서 과연 선박에서는 이러한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라든가 전기차 화재 안전이 왜 이슈가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차를 해상에서 운송할 때에 대해서 관련 규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규정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IMO의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연 그러한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서 선박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그 보급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들도 이제 탈탄소와 2020 이제 탄소 제로, GHG 제로를 위해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변경이 되고 있듯이 자동차 산업 역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옮겨가는 중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기차는 그 보급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점점 그 확대되는 폭은 훨씬 더 그 증가폭을 키워서 이제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생산된 전기차는 결국 또 이제 선박에서, 즉 일반적인 이제 PCTC에서 이제 운송을 하게 될 거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기차 한번 불나면 안 꺼진다. 불나면서 이제 물 엄청나게 이제 부어야 되고 불 끄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게 가장 흔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러한 PCTC에서 수천 대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선박에서 운송을 하게 되면 많은 위험성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PCTC에서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전기차는 정말로 많이 위험한가?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먼저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보통 뉴스에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연 그럼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이제 화재가 날 비율, 확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떠한가를 봤을 때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화재가 날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거를 이제 PCTC라는 이제 선박에서 운송할 때의 환경으로 좀 더 이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화재나 전기차의 화재 같은 경우에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충전을 한다라든지 혹은 사고가 발생한다라든지 혹은 급 가속 혹은 급 감속 과정에서 이제 화재 등의 이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사실 PCT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박이 고정되어 있고 차량을 충전하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재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낮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꺼지지 않는다라는 특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커먼 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열폭주라는
현상 때문에 서머 러너웨이라는 열포조라 현상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이제 그 화재가 지속적으로 화재를 더 불러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이 한번 발생하면 꺼지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전기차는 화재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고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한번 발생하고 이제 1차적으로 진화가 되더라도 재발화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더 크게 대두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제 PCTC 화재 사고입니다. 2022년 2월에도 한 척이 화재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침몰을 하였고요. 올해 7월달, 약 석 달 전에도 이제 한 척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배는 이제 침몰은 하지 않고 이제 암벽으로 와서 조사, 화재 발생에 대한 이제 원인 조사라든가 등등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전기차 때문에 불이 났다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한참 한 1, 2주 있다가는 또 전기차들은 멀쩡하더라. 저 밑에 보면 이제 밑에 하부 쪽 데크는 이제 멀쩡한데 그래서 전기차들은 저기에 실려 있고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했다가 또 다음엔 또 전기차 불의 영향을 받은 게 있다 등등 정확하게 명확한 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등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직접 진짜로 전기차가 화재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라도 이런 전기차는 이제 어쨌든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꺼지지 않는 다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아예 모든 다른 데서도 이제 관련 화재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의 규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IMO의 IMDG라는 코드 하에서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는 특별한 요건 없이 전형적으로 건조된 PCTC에서 특별한 추가 요건 없이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조된 선박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를 특별한 제약 없이 추가적인 설비의 요건 등등이 없이 운송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되는 이제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이제 IMO 논의 개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CCC라는 회의, CCC에서는 이제 그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의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화재 안전을 위해 가지고 화물을 운송할 때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이제 SOC라는 즉 배터리의 충전율을 제한하자라는 의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결정된 사항들은 없고요. 이제 보통 저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 회의에서도 크게 논의된 건 없고 내년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 운송 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화물 운송 시 요건이라고 하면 이제 선박에서는 이제 화재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지, 선박의 설비적인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의 SSE라는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통 저 회의는 이제 보통 한 3월경쯤에 열릴 예정이고 내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박에서 이제 어떠한 추가적인 설비가 이제 요구될 수가 있는지들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서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IMO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전기차를 운송할 때 추가적인 설비 혹은 추가적인 요건 등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명확히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화돼서 선박에서 적용하기까지에는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연 그 전에도 이 전기차는 어쨌든 지금 현재도 많이 운송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의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요건들, 어떠한 우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선박의 SOC를 이제 운송된 전기차 SOC를 가능한 한 낮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보통 SO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기차 화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열폭주 현상, 서머 러너웨이 현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소화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열폭주 현상인데요. 이러한 열폭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SOC를 낮게 가져가면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운송하는 그 선박에서 이제 이러한 전기차를 운송할 때에는 이러한 SOC를 가능한 한 낮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최대한 그 손해 피해를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이제 PCTC 선사들도 이러한 SOC를 운송되는 전기차 SOC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화주들에게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내에서의 이제 충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 PCTC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차들이 좁게 적재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충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긴 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 선박에서 이제 차량을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뭐 가령 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방전이 된다라든지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 외에는 충전이 이제 금지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인력이 감독하에서 안전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안전하게 충전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그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화재를 진화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기에 빠르게 탐지를 하고 조기에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차량이 적재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을 위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휴대용 열화상 탐지기를 선박에 비치하여서 선박의 화재 활동이나 화재 탐지 활동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온도가 이제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차량 내부의 온도를 탐지하는 데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열 화상 탐지기와 관련해서 이제 선내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파이어 블랭킷과 함께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 블랭킷은 이제 저희 뭐 육상의 소방대원들도 최근에 많이 이러한 차량 화재 사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소화 방법인 물을 꺼서 이제 화재를 진화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차량을 불연성으로 된 덮개로 덮어버림으로써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육상에서도 뭐 주차장이나 뭐 소방차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PCTC 같은 선박에서도 충분히 이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덮어진 후에는 이제 덮어진 차량에서 화재가 적절하게 진화가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제대로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걸 열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산소가 급격하게 유입되어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열화상 탐지기들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차량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절히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이러한 열화상 탐지기는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물을 뿌리는 소화 방법입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내에 이제 다수의 소화전들이 이제 화물이 적재되는 PCTC 로로 스페이스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뿌림으로써 대규모의 다량의 물을 뿌림으로써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육상과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육상에서 이제 그냥 물 뿌리면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갈 테인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선외로 즉 밖으로 제대로 이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선박의 보건성에 심각한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이 이제 배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점점 차게 되는 경우 자유표면 효과, 프리 서피스 이펙트라는 자유표면 효과 보통 저희가 뭐 슬로싱이라고 뭐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물이 차게 되면 이 선박의 이제 롤링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보건성을 심각하게 잃어서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다가 선박 보건성 상실에 의한 뭐 선박이 이제 침몰하거나 그러한 추가적인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물을 지속적으로 많이 뿌리는 경우에는 그냥 뿌려진 물들이 선외로 적절하게 충분히 잘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가적인 설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렸던 설비들이 사용하기에 그렇게 엄청난 고급의 기술이나 뭐 엄청난 어려운 숙련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특성이 상이합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와 상이하고 특히나 앞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등등 화재 활동을 위해서 이제 로로구역에 선원이 진입을 하는 경우 그러한 선원들의 안전 그리고 적절한 소화 활동을 위해서 이제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잘 숙지해야만 실제 화재 발생 시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원들은 이러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여 뭐 충분한 이제 절차를 수립하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숙련되도록 훈련이 되어야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 이제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이제 뭐 취합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운송은 이제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의 PCTC 운송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한번 나면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확인하고 진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소화 활동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설비 혹은 그러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뭐 배터리 SOC를 제한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강제화하기 위한 IMO 규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선박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사이에도 이제 많은 전기차들이 운송이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고 사례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활동들은 이제 쉽게 크게 어렵지 않은 방법들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화재 안전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화재 안전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